그날 밤 저는 글을 옮겨 적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을 낮추고 붓끝을 눌러 남의 말과 남의 마음을 종이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비녀가 바닥에 닿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 하나로 방 안의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비녀는 혼자 떨어지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요. 잠시 뒤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윤나리.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집에서 제 이름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아에서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 집 사랑채에 드나든 자를 찾아라. 그날 밤 제가 들은 것은 비녀 소리였지만 실은 제 인생이 끊어지는 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 야담집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양 변두리에서 글을 베껴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양반의 붓을 대신 잡는 것도 아니고 사관처럼 나라의 기록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남의 집에서 오가는 문서와 편지를 옮겨 적어주며 겨우 끼니를 잇는 처지입니다. 이 일은 늘 밤에 많았습니다. 낮에는 사람의 눈이 많고 밤에는 마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낮에는 체면을 쓰고 밤에는 진심을 씁니다. 저는 그 진심을 옮겨 적는 사람입니다. 그날 저는 그 집으로 불렸습니다. 소문이 조용히 도는 집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기와집인데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등잔불이 오래 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 집 안주인은 과부라더라. 과부인데 상복도 잘 안 입고 웃지도 않고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기록에서 지워졌대. 저는 그런 소문을 듣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제가 사는 방식은 단 하나였습니다. 묻지 않고 보지 않고 옮겨 적기만 한다. 그것이 제가 살아남는 법이었습니다. 사랑채에 들어서자 방 안에는 약간의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하게 풍기는 향이 아니라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며 기억처럼 남는 향이었습니다. 등잔불은 낮게 켜져 있었고 종이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의 문서는 글이 적었습니다. 딱 필요한 말만 있었고 나머지는 공백이었습니다. 저는 공백이 많은 문서가 더 무섭습니다. 공백에는 사람이 숨긴 것이 들어 있으니까요. 붓끝을 종이에 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루 쪽에서 아주 작은 금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개를 드는 순간 이 집의 공백이 제 인생으로 흘러 들어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숨은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나리. 제 이름이었습니다. 확실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붓을 내려놓지 않은 채로 최대한 공손히 답했습니다. 예. 부르셨습니까? 그분은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벽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고 그 그림자의 끝에 그분이 서 있었습니다. 글씨를 곱게 쓰시는 분이라 들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사람이 제가 곱게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글씨는 최대한 흉내내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잠깐 웃는 듯 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웃음이 되기 직전의 숨이었습니다. 그 순간 바닥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 비녀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건 오직 종이 위에 글씨뿐이라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나리, 오늘은 고개를 들지 마세요. 저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하고 있던 것을 그분이 알고 계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은 한 걸음도 안 오셨지만 방 안은 그분으로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척이 가까이 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글씨를 다 옮겨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지막 줄에 제가 쓰지 않은 문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종이 끝에 아주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숨은 글보다 먼저 섞입니다. 저는 그 글을 지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붓끝이 종이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이미 그 집의 공백 속으로 한 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 두 번째로 불려간 날 문서가 없었습니다. 종이도 없었고 목도 덜 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잔불만은 정확히 그 자리에서 정확히 그 높이로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글을 옮겨 적는 밤이 아니라 저 자신이 시험 받는 밤이라는 것을요. 그분은 이번에도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를 불렀습니다. 서윤 나리. 예. 나리, 글을 옮겨 적는 사람은 마음도 옮겨 적을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옮겨 적는다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내 종이에 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상대에게 옮겨 버리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글씨를 옮길 뿐입니다. 그럼 글씨가 마음이 된 순간을 보신 적은요? 그 질문은 조용했지만 방 안을 베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음이 글씨가 되는 순간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글씨가 마음이 되는 순간은요. 저는 무심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건 답이 아니라 제가 어느 지점에서 흔들리는지였으니까요.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문 너머에서 아주 낮은 숨이 들렸습니다. 그 숨은 기뻐하는 숨도 실망하는 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확인의 숨이었습니다. 나리, 오늘은 글을 쓰지 마세요. 저는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오리까? 문 너머에서 한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 계세요. 그리고 숨을 크게 쉬지 마세요. 저는 그 말에 거의 웃음이 날 뻔했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요구한 건 숨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숨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그림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분은 문 너머에 계셨고 저는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 하나, 숨 하나. 그때 문 아래로 아주 가느다란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분의 발끝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로 제 심장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말하지 마세요. 예. 그분은 단호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단호함은 제게 묘하게 안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위험한데 그분의 규칙만큼은 안전한 울타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밤 우리는 한 번도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사람이 얼굴을 보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그분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나리. 예. 오늘은 잘 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게는 상을 받은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저는 얕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 숨이 새어 나갈까봐 더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새벽이 되기 직전 그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리, 내일도 오실 수 있나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제 마음이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 부르시면 오겠습니다. 문 너머에서 아주 낮은 숨이 흘렀습니다. 마치 비녀가 다시 꽂히기 전에 숨처럼. 여러분이라면 글을 쓰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그 밤에 남으셨을까요? 아니면 도망치셨을까요? 세 번째 밤에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방 안 깊숙이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마루 끝 등잔불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 저를 바라보는 기척만 주셨습니다. 저는 붓을 들고 종이를 펴려 했습니다. 그러나 종이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밤의 글은 제가 아니라 그분이 쓰고 계셨습니다. 말로 쓰지 않고 숨으로 쓰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가까이 오지 않으면서도 제 숨이 조금만 흔들려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날 그분은 천천히 손을 들어
머리 위에 비녀를 만지셨습니다. 그 동작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연습한 의식처럼 조용했고 정확했고 느렸습니다. 그리고 비녀가 풀렸습니다. 머리칼이 한 줄기 흘러내리는 소리, 옷깃에 스치는 소리.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제 귀 속에서는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날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예. 하지만 떠나지도 마세요. 예. 그 말은 두 개의 칼날 같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말은 경계이고 떠나지 말라는 말은 허락이었습니다. 저는 그 허락과 경계 사이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었습니다. 손을 어디에도 두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은 손이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움직이니까요. 그분은 마루에서 한 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 앞에 놓인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향이 조금 짙어졌고 등잔불의 떨림이 더 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분의 발끝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 그림자가 바닥으로 길게 늘어지며 제 그림자에 닿기 직전까지 왔다가 멈췄습니다.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분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날이 숨 쉬세요. 저는 그 말에 오히려 더 숨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숨은 쉬되 소리가 나지 않게, 숨은 들이키되 흔들리지 않게. 그런데 그 순간 제 솜의 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의도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 마음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분의 손끝이 제 솜의 끝을 아주 잠깐 스쳤습니다. 정말로 스쳤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스침 하나가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분은 손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루 끝으로 다시 물러서셨습니다. 그 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스침 하나가 이미 사랑을 나눈 것과 같았다는 것을요. 사랑은 때로 닿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닿지 못한 채 멈추는 지점에서 더 깊어집니다. 새벽이 오기 전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오늘도 고개를 들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주 조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눈빛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눈빛은 말했습니다. 다음은 더 위험해질 것이다. 그 집을 오가는 발걸음이 늘어난 것은 제가 그 집을 세 번째 다녀온 뒤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 여겼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내가 하나 더 늘어난 정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그 기분 탓은 기척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기척은 숨지 않습니다. 그날 낮 제가 다른 집에서 문서를 옮겨 적고 있을 때였습니다. 관아의 하급관리 둘이 골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집 밤마다 등잔이 늦게까지 켜져 있더라. 과부 혼자 산다면서? 혼자 사는 집은 저렇게 조용하지 않아. 저는 붓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에 먹이 조금 번졌습니다. 그 작은 번짐 하나가 마치 제 가슴 속에서 퍼지는 불안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발걸음을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글이나 옮겨 적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의 등잔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날이 떠나지는 마세요. 그 말은 부탁이었지만 이미 제 마음에는 결정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랑채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늘 은은하던 향이 조금 더 눌려 있었고 등잔불은 평소보다 더 낮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낮게 말했습니다. 날이 오늘은 창을 보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분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설명은 오히려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마루 끝에, 저는 방 안에 앉아 등잔불 아래서 서로의 숨만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아주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 위를 밟는 소리,
잠시 멈췄다 다시 움직이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분의 숨이 아주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는 미세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숨을 그분의 숨에 맞췄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마치 우리가 하나의 그림자인 것처럼 그날 밤 그분은 제게 손을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지금까지의 어떤 밤보다도 깊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서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라는 것을요.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그분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날이 오늘은 살아서 나가셔야 합니다. 그 말은 걱정도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며칠 뒤 그분은 제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그날도 글은 없었고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날이 옛날에 학 2마리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겨울강 위에 얇은 얼음이 얼었답니다. 한 마리는 지금 건너야 한다 했고 다른 한 마리는 조금만 더 기다리자 했지요. 그분의 목소리는 낮았고 말과 말 사이에 숨이 길게 들어갔습니다. 먼저 건너려던 학은 얼음이 깨져 빠졌고 남은 학은 끝내 건너지 않았답니다.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제 쪽을 보지 않은 채 물으셨습니다. 날이 그 학은 왜 건너지 않았을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겁이 나서 아니었을까요? 그분은 아주 작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그 학은 함께 건너고 싶었기 때문이랍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기다림이란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그제야 손을 들어 머리 위에 비녀를 만지셨습니다. 그 손길은 늘 그렇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날이, 예. 오늘은 제 비녀를 다시 꽂아 주실 수 있나요?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가까이 올 수 있는 이유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분의 머리칼 가까이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머리칼에서는 아주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그 향이 제 손에 남을까봐 저는 손끝을 더 조심했습니다. 비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제 떨림인지 그분의 떨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숨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 짧은 숨 하나가 그날 밤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비녀를 천천히 꽂았습니다. 머리칼 사이로 비녀가 들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침묵이 허락이자 약속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이상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골목에서 우연을 가장해 말을 걸어왔습니다. 서윤날이 글씨 곱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지나치게 공손했습니다. 공손함은 때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그 집 안주인을 과부라 알고 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이런 질문 앞에서는 유일한 방어입니다. 그는 낮게 웃었습니다. 과부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제라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오래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지금까지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 묻어둔 땅을 이제야 파헤치는 침묵 같았습니다. 날이, 예.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누군가 죽습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음이 얼마나 오래 버텨온 결과인지. 그 순간 제가 나누고 있던 사랑이 단순한 은밀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존과 연결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관아의 움직임은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집 근처에 그림자가 늘었고 낮에는 모르는 얼굴들이 골목을 서성였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날이 오늘 밤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섭기보다 이상하게도 담담했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묻자 그분은 한참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제 소매를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은 단단하지도 애틋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붙잡는 손이었습니다. 날이 연막이라는 말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지요. 그분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날이 연막을 피우는 사람도 그 연기 속에서 숨을 쉽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나리의 숨을 기다렸습니다. 그 숨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이었습니다. 밤, 그분은 제게 비녀를 내밀었습니다. 날이 이 비녀를 가져가세요. 그 비녀를 자세히 보니 아주 미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장신구의 문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왕실 인장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이어졌습니다. 그분은 지워진 중전의 혈육이었고 그 집에 죽은 남편은 아직 살아있는 왕실 사건의 증인이었습니다. 사랑체의 고요는 은밀한 사랑의 공간이 아니라 왕실 기록을 지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날이 살아서 나가세요. 그리고 절대 제 이름을 찾지 마세요. 저는 비녀를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새벽 비녀가 다시 꽂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그리고 등잔불은 꺼졌습니다. 며칠 뒤 관아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집에는 분명 숨이 있었고 그 숨은 지금도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비녀는 제 서랍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무도 없는 밤에 그 비녀를 쥐면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날이 오늘은 글을 쓰지 마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조선 야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게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